또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요, HL 만도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CES 2026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고 있죠, 반장님? 네. 사실 자동차 산업이 조금씩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의 중심은 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느냐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조향은 어떤 각도로, 어떤 속도로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판단을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대신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 핵심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HL 만도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의 관절이나 로봇의 신경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종목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로 보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우선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에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제 주목하는 이제 방향은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에서 HL 만도가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이제 움직임을 지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레이터 같은 경우는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 영역에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레이터 관련해가지고 2035년 매출을 2조 3천억 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요. 2026년에 성능 검증, 그리고 28년에 파일럿 라인, 그리고 29년에 북미랑 우리나라 양산이라는 로드맵까지 공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밀어붙이는 구간에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급의 내구성이나 안전 규격이나 글로벌 양산 경험을 무기로 삼아서 안전과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장일수록 결국 선택받는 것은 이제 중국 기업들처럼 싸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문제없이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좀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EPS라든가 인일 모터라든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수십 년간 만들어온 회사가 사실 로봇 관절을 만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좀 이보다 잘 맞는 조합은 사실 드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SDV, 즉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에 이제 HL 만도의 위치는 갈수록 좀 분명해지고 있는데 차체 플랫폼과 전동화 기술은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지만요. 어떻게 달리고 이제 언제 멈추면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여전히 이제 기업 간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HL 만도가 이 구간에서 꺼내든 해답이 바로 이제 마이사코, 그러니까 이제 제동, 조향, 성가를 각각 따로 제어하는 이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서 차량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판단하고 제어하는 통합 제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마이코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제 단순 제어가 아니라 예측인데 노면 상태나 타이어 마찰이나 차량 하중 변화를 AI가 사전에 계산해서 반응하는 하이퍼 프리딕션 기술을 이제 사고를 막는 기술에 거의 가깝게 만들었고요. 이 기술이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한다는 점, 거기다가 이제 HL 만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단순 부품사를 넘어섰다는 상징적인 좀 장면을 갖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 중이다라는 건데 북미 로보택시 업체의 이제 EPS라든가 IDB 그리고 EPB를 실제로 공급을 하면서 SDV랑 그리고 자율주행 환경에서 요구되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장에서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 만도는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중장기를 좀 봐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방향성이 아니라 숫자가 먼저 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30년도까지 매출은 14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6% 이상의 성장과 그리고 ROE는 10% 이상,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이제 구체적으로 공격적인 좀 목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 기반이 충분하다 보니까 현재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순 경계복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보된 성장 가시성이 존재를 하죠. 여기에 이제 북미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이 더해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15%, 인도도 15%, 거기다가 이제 전동화나 SDV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장에 정확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도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 전통 부품만으로는 2030년도 매출은 한 11조 원까지 이상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EMB나 아니면 SBW 그리고 HPC나 사프 등 어떻게 보면 차세대 부품 매출이 한 2조 4천억 정도 추가가 되면서
그 위에다가 로봇 액추레이터라는 새로운 성장축이 얹는 구조가 잡히면요. 이 모든 성장이 수익성 개선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고 재료비 개선, 그리고 R&D 효율화, 그리고 제품 믹스 조성, 거기다가 글로벌 공장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단순 외형 확장이 아닌 체질 개선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이제 액추레이터 성장에 따른 이제 기대감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눌림 구간 매물 소화가 거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이때 앞서서도 한번 제가 리뷰를 드렸었는데 매물 구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매물 기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박스를 돌파해주면서 추세를 돌려서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시점인 만큼요. 현재 만도를 끌고 가고 있는 수급은 기간 수급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이탈 없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HL 만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동차가 잘 팔리면 좋은 회사가 아니죠. 이제는 이제 자동차, 로봇 그리고 AI 제어까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 차량의 신경계 그리고 글로벌 양산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HL 만도입니다. 오늘의 용기준 HL 만도였습니다. 이제는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HL 만도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붙어주면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용의주도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제시해 주셨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한다면 역시나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바이오주는 늘 질문 하나에서 출발을 하죠. 이번 임상 성공할까? 하지만 시장이 이제 최근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기업들은요, 이 질문을 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약을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좀 만들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에이프릴 바이오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해 놓은 기업인데요. 단일 파이프라인의 운명을 거는 바이오가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고 반복해서 신약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바이오. 그러니까 이미 타파 플랫폼으로 1조 원대 기술 이전을 만들어냈고요. 이제는 다음 단계인 리맵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자가 면역을 넘어서 항암 영역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임상 데이터나 PCO 결과라든가 글로벌 파트너링까지 2026년을 향한 이벤트들이 하나씩 시간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선 에이프릴 바이오를 단순히 임상 결과만 기다리는 바이오로 보면요. 이 기업의 본질을 좀 놓치게 됩니다. 일사의 정체성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국내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는 단일 파이프라인 성공 여부의 지역 가치가 크게 흔들려 왔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한 번 성공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성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기반의 기업이죠. 핵심은 이제 휴디브이 팹 항체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사파 플랫폼일 건데 휴디브이 팹 같은 경우는 완전 인간 항체 기반의 이제 방대한 후보군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초기 신약 발굴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사파 플랫폼을 결합해서 항체, 단백질 의약품의 체내 반감기를 늘리고요. 투약 빈도를 줄이면서 약효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 조합은 단일 후보 물질이 아니라 여러 적응증에도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염증 질환을 넘어서 암과 희귀 질환까지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살아있으면 적응증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력이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은 이미 숫자에서 좀 증명된 바가 있는데 타파 플랫폼을 적용했던 APB-A1이라든가 APB-R3를 통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는 이제 플랫폼의 효능과 상업성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새롭게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단계 리맵 플랫폼인데 리맵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4개의 타깃까지 결합 가능한 다중항체 플랫폼으로서 이제 기존의 단일 타겟 중심의 항체 대비 종양 침투력과 결합력이 구조적으로 좀 강화된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리맵은 단순 항체에 그치지 않고요. ADC라든가 면역 항암제 등 차세대 이제 모달리티와 결합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진화에서 항암제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한 이제 확장형 플랫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추가 실험 데이터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단순 미팅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술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바이오 기업 가치는요, 한 번에 사실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임상, POC라든가 기술 이전, 재평가,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 흐름의 한가운데 좀 있습니다. 내년을 향한 이벤트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APB A1 임상 1상이라든가 APB R3 임상 2상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는 사법 플랫폼의 효능을 임상 데이터로 처음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성공 시에는 추가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리메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특허 출연 완료를 하고 그리고 POC 데이터 공개,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 본격화라는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연계 파트너링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USA 발표에서도 단순 홍보가 아니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적 무대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요, 이제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와 계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시간표 위에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우상향인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부르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외인기 간의 수급,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외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6만 원 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임상 하나의 운명을 거는 바이오가 아니고요. 기술을 쌓고 그 기술을 반복해서 돈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든 기업입니다. 플랫폼이 살아있는 기업은요. 꼭 시간이 꼭 아군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의주 에이프릴 바이오였습니다.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기업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